예, 100분 토론 유튜브 연장전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의 공방 속에서 앞에 TV 토론에서 준비했던 여론조사 데이터 하나가 이제 빼고 이제 갔는데요. 그 부분은 저 연장 토론에서 일단 한번 먼저 좀 다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정당의 이제 이미지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덕, 능력, 극단, 공정, 따뜻함 이런 다섯 가치를 이제 가치의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나타낸 바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자, 국민의힘 비호감층에서는 이제 불공정, 차가움, 부도덕, 무능력, 극단적 순으로 이제 부정적 특징이 꼽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비호감층에서는 이제 부도덕, 무능력, 차가움, 불공정, 극단적 순으로 이제 부정적 특징이 꼽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전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각 정당에 대한 비호감층에 대해서 왜 비호감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사실 이 순위 차이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당의 국민의힘 이제 불공정이 좀 높게 나오고 야당이 이제 부도덕이 좀 높게 나오는 요게 이제 아마 비호감에 영향을 끼친다. 적어도 비호감을 느끼는 정당함을 부여하는 이유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죠. 먼저 유승민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 출마하고 취임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공정이었고,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사태 수사 플러스 조국 수사 이걸로 국민들한테 각인된 이미지가 공정이었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일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불공정이니까 좀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러시는지.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네. 더더욱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공정을 내걸었는데 아니지 않느냐. 예. 민주당이 부도덕하다는 저하고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적할 걸 지적했다. 예. 그렇게 보셨네요. 예, 유시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건데 이제 불공정이 맨 앞에 여당에 대해서 온 거는 지금 여당의 비판적인 세력,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현 정부에 대한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패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의혹이 있어도 1도 수사를 안 하고 그 경쟁하는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것이 나와도 태산만큼 파헤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국회의원 지지층이 이제 부도덕을 문제 삼은 거는 주로 그걸 공격받은 거죠 민주당이. 네. 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얼마만큼 부도덕한 일이냐와 무관하게 어떤 거라도 나오면 모든 언론에서 그거를 부도덕이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당연히 신문을 많이 보는 아까 미디어 이용자 우리가 본편에서 나왔지만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민주당이 그게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되게 저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실들이 그냥 시민들의 응답에 반영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추가하면 네. 불공정 다음에 국민의힘 비호감 원인 중에 차가움이 있었죠. 네. 저는 저 차가움에 대해서 참 생각해 볼 점이 많다라고. 왜냐하면 불공정한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이게 결합되면 결국 아직도 제가 그만큼 우리 보수 정당이 진짜 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불공정이라는 거는 억울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느끼는 감정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이 비호감 원인으로 불공정 플러스 차가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했던 보수 정당의 어떤 변화의 방향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좀 많이 안타깝네요. 따뜻한 보수를 또 표방하시니까 더더욱이나 이 차가움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아까 이제 우리 TV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다른 분들께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시민 중에서 두 분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게 막 엄청 심차게 들어오신 파란색. 네. 안녕하세요. 만 나이 20대 김성헌입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지대의 성공조건중 하나로 대권 주자의 유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낙연 대표님만 계시지만 함께 양대 산맥으로 존재한다면 경선 흥행과 더불어 대권과 제3당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표님은 현재 한동훈 독주 체제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무너져서 위기에 빠진 국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쉽게도 대표님에게 그런 기회가 닿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안 하시고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탈당하길 바라시고 오늘 질문하시는 예, 건가요?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하시는 이유와 예.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정말 없는지가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연장전이지만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늦지 않게 제 결심 밝힐 겁니다. 다만 제가 신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저는 국민들만큼 이상으로 저는 엄격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당이 잘 되길 바라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과거 신당의 경험을 겪어봤거든요. 바른미래당 겪어보고 국민의당 겪어보고 제가요 바른정 나갈 때 저는 다시는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저는 바른정 나갈 때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돌아왔느냐? 제가 잘못했죠. 돌아온 선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었는데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하던 동지들이 거의 99%가 등 따스고 배부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 초반에 가졌던 일종의 초심 같은 거를 계속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집을 어떻게 보면 꺾고 그분들을 위해서 돌아왔고 제가 부끄러워서 불출마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신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신들이 내세우는 깃발이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당신들이 끝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 제가 신당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저 개인 입장을 떠나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한 번 나가면 나중에 또 돌아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 당에 그 각오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제 개인의 결정하고 무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저는 신당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굉장히 아픔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그것 때문에 제 결정이 어떻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결연한 의지, 진짜 죽겠다는 의지가 없이 무슨 신당을 하면 제가 아까 통계 보면서 신당의 지역구 유 작가님도 그러셨잖아요. 신당 지역구 한석도 되기 힘든 숫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지고 비례대표 겨우 몇 석 얻어가지고 계속 신당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각오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 난리 날 테니까 그거는 제가 조만간 말씀을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주시기 각오가 바랍니다. 아니면 탈당은 안 하겠다.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다시 안 돌아오겠다. 이게 묘하게 겹쳐 있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계 은퇴 해보면 되게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은퇴하셨어요? 저는 하셨죠? 벌써 2013년 제가 2월에 정치 은퇴를 했잖아요. 아니 은퇴 선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는 안 돌아오셨나요? 네. 잠시 비평 은퇴도 선언하셨죠. 비평도 지금은 이제 직업적으로 안 하죠. 가끔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일종의 방과 후 비평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 작가님도 질문 받으시죠. 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저기 중간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두 양대 큰 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신당들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 팽당 이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 지켜볼 만한 당이 이제 용해인 의원이 계신 기본소득당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노인 빈곤도 엄청 심한 것 같고 빈곤으로 자살하시거나 특히 대한민국 같이 경제적 실패로 많은 생명을 잃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용해인 신당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두 분 패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한번 말씀 좀 굉장히 듣고 콕 싶습니다.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일단 유시민 작가님. 작가님. 그 용해인 신당 아까 여론조사에 네. 10%대 가까운 그런 이제 비례표에 네. 대해서 주겠다고 11%.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면 밖에서 이제 작은 정당들끼리 민주당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걸 공약으로 해서 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도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국회 의석 구조에 최대한 그나마 반영되게 하려면 그런 이제 연동형 비례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민주당 이중대는 죽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당보다는 민주당과 건전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당에 표를 줄 거예요. 이제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말고 다른 어떤 인재가 있는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용해인 의원 하나만 알죠. 용해인 의원 말로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상임대표로서 그냥 하는 얘기일 거고 그거 봐야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용해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요 정치 세력, 작은 정치 세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에 만족 안 하는 유권자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나에게 효능감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사회학적 개념으로는 전투적 리버럴리스트, 그러니까 아주 급진 자유주의자들, 전투적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10% 내외 돼요. 제가 옛날에 했던 당도 그렇죠. 다 그 정도 받았는데 고까지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지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 늘 갈등하다가 결국 제가 만든 당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 제도가 있는 한에서는 지역구 선거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승민 의원님 그 다시 돌아올 생각하면 아예 신당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진짜 신당을 만들려면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난 정기은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실패할 거예요. 근데 계속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신당을 하고 있으면 너무 춥고 배고파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사적생으로 여기서 안 되면 난 은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하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가지 답을 한꺼번에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당이 어떤 당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용해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용해인 국회의원이라는 그 한 의원의 이 아주 활발한 활동 또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특히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정부의 아픈 부분을 국민의힘 아픈 부분을 지적할 때는 저도 공감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기본소득당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면 뭐 기본소득을 그냥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또 이번에 계속 한 공약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진짜 아주 공개적이고 활발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반대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반대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저는 표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래 전 국민한테 똑같이 매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정도의 거고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 중에 이제 지금 이 선거제도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대로 가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둘 다 또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민주당이 만드는 거는 뭐 자미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만드는 거는 위성정당이고 이거는 너무 내로남불이고 둘 다 어차피 위성정당 가는 거죠. 말은 이제 뭐가 철학이 같고 비슷하고 뭐 이러지만 결국은 국민들께서 다 알아가지고 지난번 선거해봤기 때문에 아 비례는 국민의힘 찍어봐야 안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저 위성정당 또 찍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47석을 가지고 그 참 답답한 게임을 이번에 또 하자는 건데 저는 이 준영동형의 문제, 위성정당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21대 국회 이거 진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거는 300명 중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6분의 5에 해당하는 거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이건데 그건 아예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예? 국회 선진화법 18대 국회 총선 끝나고 했듯이 이번에 21대 국회 국회의원들 박수 받으려면 소선거구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정오의 정치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정의당을 찍든 기본소득당을 찍든 뭐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찍든 그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님 그 대통령이 하자 그래도 안 된 일인데 그거 될 택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 국회의장이 작년에 그냥 한번 떠보고는 그냥 아무 영호남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안 하고 양당이 다 꼼짝을 안 하니까 그냥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총선에 낙선한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21대 국회에도 뭐 뭔가 역사에 뭘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 남겨주면 정말 저는 진짜 박수 칠 겁니다. 그 이제 조금 그냥 보충만 하면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막 온 국민한테 얼마씩 매월 주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유승민 의원이 뭐 정책위원장도 하시고 나중에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는데 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런 거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복지부 있을 때 기초연금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그 국민들 모든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 주는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 보려고 이제 월 1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개혁하고 묶어서 했잖아요. 지금 그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그게 했죠. 노인 기본소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이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부분적 그 기본소득 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름은 기본소득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기초연금이라는 네. 고령자 기본소득 제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유 작가님이나 이재명 대표나 심상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 노인 이런 데 대해서 뭐 농촌 이런 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기본소득 기초연금도 지금 뭐 70%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 70%에 대해서도 뭐 토론해 볼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기본소득이란 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 정의를 넓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분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도와드리는 복지 중에 기본소득이라고만 부를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데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하자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유 작가님 제가 하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2007년에 제가 야당이고 여당 때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그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저는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한테 좀 미움받아가면서 해냈고 그 사실 우리 둘 다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가 연금 개혁을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해낸 경험이 있어서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뭐 기본소득 그걸 저는 반대하지만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복지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논의해볼 수는 있죠. 논의해볼 있죠. 수는 네. 있다. 네. 그 정도 열린 마음 갖고.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17대 국회 당선인 신분으로 맞아요. 100분 토론에서 했는데 사실 그 논쟁이 되게 흥미로운 논쟁이었어요. 예. 이제 지금 언어로 말하면 이제 그때 단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맞아요. 단병호 예. 의원이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걸 이제 하자고 막 주장을 했고 우리 유승민 당선인께서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막 반박을 하시고 제가 이따가 사실 저는 좀 솔직히 듣기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가 그게 낙수 효과로 이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경제 그러니까 공급자를 중시하는 기업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 컨셉하고 총수요를 진작하는 거 이거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거를 성장 전략으로 삼는 이 컨셉하고 사이에 충돌이었고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때 논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논쟁은 그 뒤로 거의 20여 년간 지금 15년 넘게 이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토론을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근데 총선 앞두고 이 정책 이슈는 다 실종되고 그리고 법제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말이야. 법대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이 경제과 출신이 법대 출신을 비판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긴 저는 했는데 더 우습게 봅니다. 그죠? 예, 혹시라도 불만을 가지신 법대 출신들이 계시면 다음에 저희 100분 토론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경제학 책 한 권만 읽고 대통령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안 읽은 사람이 아니고 한 권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자, 유튜브 전장전 토론을 통해서도 또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토론 이어봤는데요. 이런 식의 토론들 앞으로도 한 3차례 정도 더 준비할 생각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자신을 선택할 후보를 유권자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 이런 식의 이제 통계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기존 전당이 이제 분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번 4월 총선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당연히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100분 토론도 더 치밀하고 자세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